워싱턴, 동맹 지형이 흔들립니다. 모범 동맹 평가표에서 예상 밖 순위 변동이 포착됐습니다. 일본 정가와 싱크탱크가 동시에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 상원군사위원회 인근에서 동맹국의 실제 대응력을 재검증하는 비공개 브리핑이 진행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훈련, 연동, 속도를 중심으로 한 검증이었습니다. 브리핑 문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복수의 관계자 발언을 종합하면 동맹의 신뢰도는 약속이 아니라 시간, 절차, 반복 훈련으로 측정된다는 결론에 가까웠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문제는 이 평가가 단순 군사 사안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방산 공동개발, 조선, 정비계약, 반도체 공급망, 긴급 우선권 같은 수조원 규모의 조달과 산업지형이 동맹 신뢰도 지표와 맞물릴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예상 밖 상승으로 거론되는 나라가 등장하면서 워싱턴 로비 시장과 아시아 안보구도에 긴장이 번지고 있습니다. 브리핑에 인용됐다는 수치는 공식 발표가 아니라 초안 지표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방향성은 선명합니다. 연합훈련 실참여율은 어국이 90%대 후반, 비국이 70에서 80%대로 추정됩니다. 합동상황 공유 초기 전파는 어국이 10분에서 20분대, 비국은 수시간 단위로 추정됩니다. 위기시 의사결정 라인 단순성은 어국이 짧음, 비국이 길고 복잡함으로 정성평가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브리핑 직후 워싱턴의 한 정책자문회사 서버에서 과거 15년치 보고서 수정 이력이 외부로 유출될 뻔했다는 얘기가 돕니다. 평가표는 정말 현장의 데이터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오래전부터 써온 대본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그 순간 한국의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했을까요? 저는 에단 콜린스입니다. 48살입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위기 대응 지표를 검토하는 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한 문장이 박혀 있습니다. 아시아 동맹의 기준은 일본이다. 그 기준 아래에서 한국은 늘 빠르게 성장하는 파트너 정도로만 분류돼 왔습니다. 그날 아침 7시 10분 상원 지하 연결 통로였습니다. 경호 인력이 늘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평소보다 한 박자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상하리만치 긴장된 건 브리핑 자료의 표지 때문이었습니다. 연합 대응 및 실제 대응 지표 초안. 초안이라는 단어가 붙었지만 워싱턴에서 초안은 종종 방향이었습니다. 저는 문서를 넘겼습니다. 익숙한 일본의 우위 그래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맨 위에 적힌 두 글자 KR. 그 아래에 짧은 주석이 붙어 있었습니다. 위기 조건에서도 멈추지 않는 연속성. 훈련, 연동, 정비, 결정 라인이 끊기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웃었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정치적 메시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과거 제가 보아온 아시아의 현장 체감은 달랐기 때문입니다. 요코스카 시절 저는 아시아는 결국 일본이 받쳐준다는 말을 밥 먹듯 들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든 분위기든 워싱턴에선 그게 곧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페이지에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표가 아니라 로그였습니다. 연동체계 가동률, 초기 탐지에서 상황 공유까지의 시간, 합동 대응 승인 절차 단계 수. 이 항목들은 말이 꾸며질수록 오히려 불리했습니다. 실제 작동 기록이 남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콜린스, 잠깐. 목소리의 주인공은 박서연이었습니다. 42. 워싱턴 파견 연합연동 담당 장교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박서연은 웃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보지도 않은 척했습니다. 대신 질문을 던졌습니다. 위원님, 혹시 연속성이 뭔지 정말 현장에서 본 적 있나요? 저는 그 질문의 무게를 바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또 하나의 브리핑 전 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박서연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답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저를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연속성은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남는 겁니다. 기록으로.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브리핑룸으로 들어갔을 때 이미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스크린에는 제목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동맹 신뢰의 새로운 측정 방식. 혈통보다 연속성. 전통보다 기록. 역사보다 현장. 저는 그 문장들을 읽으면서 묘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표준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세계를 숫자로 정리하는 사람입니다. 표준이 흔들리면 저 자신이 흔들립니다.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발표자는 단정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건 초안이라고. 하지만 방향은 명확하다고. 동맹의 가치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서 측정돼야 한다고. 위기 상황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속도와 정확성이 중요하다고. 그 순간 박서연이 한 장을 더 밀어 넣었습니다. 미 해군 정비회전 시간, 부산 추정 범위. 저는 본능적으로 홍보 자료라고 치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료의 출처 표기 방식이 달랐습니다. 기사가 아니라 작전 보고 양식에 가까운 포맷이었습니다. 저는 박서연의 얼굴을 봤습니다. 박서연은 말수를 줄였습니다. 오히려 제 표정을 관찰했습니다. 의심이 튀어나오길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건 설득이 아니라 검증의 태도였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뭔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믿어온 아시아의 지도가 조금씩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KR이라는 두 글자가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제 편견은 단순한 선진국 우월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현장을 겪은 사람이라 믿었습니다. 2005년 요코스카였습니다. 신참 분석관이던 저는 미군 장교들과 술자리에 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아시아를 하나로 묶어 말하는 습관을 배웠습니다. 아시아는 복잡해. 그래도 일본은 시스템이야. 그런데 그날 한 사건이 제 머릿속에 깊게 박혔습니다. 항구 인근에서 작은 소동이 났습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뒤섞였습니다. 서툰 영어로 자기 입장을 설명하던 누군가를 두고 옆자리의 상사가 툭 던졌습니다.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마. 그냥 한국 스타일이야. 그 말은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한국은 변수라는 프레임을 제 뇌에 심어버렸습니다. 그 뒤로 저는 한국을 불안정한 변수로 분류하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근거를 찾기보다 분류표의 빈칸에 자동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봄, 그 빈칸이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상원 브리핑룸에서 저는 제가 의도적으로 피해왔던 문장을 봤습니다. 혈통보다 연속성이 이긴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제 심리가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내용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국가가 아니라 표준을 믿었습니다. 표준이 흔들리면 저 자신이 흔들립니다. 제 직업은 결국 세계를 숫자로 정리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박서연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위원님, 한국은 로비를 못한 게 아니라 안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물었습니다. 왜죠? 시간이 없어서요. 멈추면 끝나는 나라라서요. 그 문장은 감정에 불을 붙이는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단어를 이미지가 아니라 조건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조건이란 생존과 연결되는 단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자료를 다시 폈습니다. 표의 위아래가 아니라 중간 주석을 읽었습니다. 거기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상시 위협이 가까우면 절차는 습관이 된다. 저는 불현듯 요코스카의 밤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상사가 던진 말. 한국 스타일. 그 말이 사실이라서가 아니라 쉽게 분류하기 위해 던진 말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커피를 마시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두 가지 감정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익숙한 안도감이었습니다. 그래, 역시 이게 워싱턴이지.
다른 하나는 설명되지 않는 불쾌감이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실전을 가볍게 넘기지? 저는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현장을 아는 건 누구일까? 저일까? 아니면 박서연일까? 그날 오후 저는 이상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료를 더 찾기 시작한 겁니다. 공식 보고서가 아니라 실제 훈련 로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참여율, 지연 시간, 취소 사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은 건 놀라웠습니다. 2003년부터 2022년까지 20년간 미국은 한국과 132회 연합훈련을 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국가 중 최다였습니다. 필리핀이 130회로 근접했지만 한국이 1위였습니다. 일본은 68회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멈췄습니다. 68회 대 132회. 거의 2배였습니다. 제가 믿어온 일본 기준은 숫자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훈련 형태였습니다. 야외 기동 훈련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지휘소 훈련이나 모의 훈련이 아니라 실제로 병력을 움직이고 장비를 가동하는 훈련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야외 기동 훈련은 참가국들 간에 더 많은 자원과 신뢰, 준비를 요구하기 때문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 강화시킨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박서연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연속성은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남는 겁니다. 기록으로. 숫자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132회. 20년. 매년 평균 6.6회. 2달에 한 번 이상 한국과 미국은 함께 훈련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본 건 현장이 아니라 이미지였다는 걸. 요코스카의 밤, 술자리의 농담, 상사의 한마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20년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자마자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 표시는 한 줄이었습니다. K 스트리트 폴리시 컨설팅. 워싱턴의 전형적인 자문회사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업계 사람들은 압니다. 이런 회사들 중 일부는 실질적으로 동맹 서사를 정리해주는 곳이라는 걸. 전화를 건 인물은 리처드 케인이었습니다. 55. 전직 고위 관료 출신으로 지금은 동맹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사람이었습니다. 케인은 단정하지 않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콜린스, 요즘 표가 좀 낯설죠. 정치권이 원하는 그림이 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이 상단에 오르면 시장이 뒤집혀요. 저는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표를 이야기할 때 저는 현장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K는 시장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은 제가 싫어하는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돈, 분위기, 기사, 보고서, 세미나. 그리고 전문가 코멘트. K는 마지막에 더 부드럽게, 더 잔인하게 한마디를 붙였습니다. 한국은 로비를 못해서 그래요. 실전. 그건 다른 문제고. 그 순간 제 내면에서 두 감정이 충돌했습니다. 하나는 익숙한 안도감이었습니다. 그래, 역시 이게 워싱턴이지. 다른 하나는 설명되지 않는 불쾌감이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실전을 가볍게 넘기지? 박서연은 케인의 통화를 듣지 못했지만 제 표정만으로 상황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위원님, 한국이 로비를 못한 게 아니라 안 했다는 가정도 가능합니다. 왜요? 시간이 없어서요. 멈추면 끝나는 나라라서. 그 문장은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단어를 이미지가 아니라 조건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상원 내부 검토가 별도로 분리됐다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합동 상황 공유의 실측 지연, 정비 회전 시간의 분산값, 연합훈련 취소율의 원인 코드. 여기부터는 이미지 싸움이 통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시스템 로그에는 시간이 남습니다. 케인이 다시 연락해왔습니다. 이번엔 더 달콤한 언어였습니다. 콜린스, 세미나 하나만 와줘요. 동맹의 역사에 관한 거.
당신이 한마디 해주면 이 표는 다시 안정될 겁니다. 저는 잠깐 흔들렸습니다. 저는 안정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박서연이 던진 문장이 귀에 남아 있었습니다. 멈추면 끝나는 나라. 저는 세미나 대신 이상한 선택을 했습니다. 현장 참조 요청. 그 대상에는 도쿄가 아니라 부산이 들어갔습니다. K는 전화로 웃었습니다. 콜린스, 부산이요. 정말 부산을 가시려고요. 네. 흥미롭네요. 뭘 보실 건데요? 연속성이요. K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가보세요. 근데 콜린스, 현장은 숫자만큼 단순하지 않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가보는 겁니다. 전화를 끊은 뒤 저는 제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흥분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제가 믿어온 세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 하지만 저는 알아야 했습니다. 진실이 뭔지. 그날 밤 저는 부산에 관한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화오션, 미 해군 정비. 회전 시간 약 50일. 통상 미국 본토에서 3개월 이상 걸리는 작업이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봤습니다. 50일 대 90일. 거의 절반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한화오션은 통상 1년 이상 소요되는 함정정비 협약 인증 기간을 7개월로 단축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여 만에 함정정비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속도였습니다. 그 속도가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박서연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멈추면 끝나는 나라라서. 이제 그 말의 의미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속도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습관이 아니라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부산행 티켓을 끊었습니다. 부산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정말 보려는 건 뭘까? 기술일까? 아니면 시스템일까? 아니면 그 너머의 무언가일까? 부산에 도착했을 때 박서연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서연은 여전히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위원님, 오늘 보실 건 홍보가 아닙니다. 작업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선소는 화려한 홍보관부터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먼저 보여준 건 체크리스트였습니다. 작업자 동선, 부품 반입 기록, 안전관리, 그리고 작전 상태 유지. 저는 납득하기 싫었습니다. 기술이 뛰어난 나라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전쟁처럼 돌아가는 생산과 정비 체계는 다른 얘기입니다. 박서연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걸 자랑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매일 해야 해서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일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 그게 한국의 속도를 만든 겁니다.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미 해군 군수 지원함이 도크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이 움직였습니다. 빠르지만 급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지만 경직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수십 번 반복한 동작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현장 책임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작업은 몇 번째입니까? 책임자는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이 함정은 2번째입니다. 하지만 비슷한 작업은 수십 번 했습니다. 반복이었습니다. 연속성이었습니다. 그게 속도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작업 로그를 요청했습니다. 로그에는 시간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입항, 1차, 2차, 3차 점검, 부품 반입, 작업 시작, 중간 점검, 최종 검수. 모든 단계마다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로그를 보면서 박서연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연속성은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남는 겁니다. 기록으로. 로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숫자로 남습니다. 50일. 그 안에 수천 개의 작업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멈추면 다음 함정이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멈출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멈추면 끝나는 나라. 그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작업자들이 쉬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대조가 들어왔습니다. 작업은 계속됐습니다. 저는 현장 책임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교대를 이렇게 빡빡하게 합니까? 책임자는 웃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곧 신뢰니까요. 약속한 날짜에 못 맞추면 다음은 없습니다. 그 문장이 제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시간이 곧 신뢰. 약속한 날짜. 다음은 없습니다. 저는 워싱턴의 세미나를 떠올렸습니다. 케인이 제안한 동맹의 역사 세미나. 거기선 과거를 이야기했을 겁니다. 전통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선 내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함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과거 대 미래. 전통 대 연속성. 역사 대 로그.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어느 쪽을 믿을 것인가. 오후가 됐습니다. 저는 또 다른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부품 창고였습니다. 거기엔 수천 개의 부품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바코드, 위치, 수량, 입고일, 사용 예정일. 모든 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창고 관리자가 설명했습니다. 부품 하나가 늦으면 전체가 늦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에 미리 확인합니다. 이틀 전. 여유가 아니었습니다. 최소한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만약 부품이 안 들어오면요? 관리자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대체 공급처가 3군데 있습니다. 동시에 연락합니다. 3군데. 동시에. 그게 연속성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노트를 폈습니다. 제가 본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체크리스트, 로그, 교대조, 부품 창고, 대체 공급처. 하나하나는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전체는 놀라웠습니다. 시스템이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시스템. 박서연의 말이 또 떠올랐습니다. 멈추면 끝나는 나라라서.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한국의 속도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걸. 그리고 그 생존이 신뢰를 만들었다는 걸. 부산에서의 이틀째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번엔 훈련 기록 보관소였습니다. 박서연이 안내했습니다. 말없이 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엔 수십 개의 서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면에는 모니터가 걸려 있었습니다. 박서연이 설명했습니다. 여기가 연합훈련 기록 저장소입니다. 2003년부터 지금까지 모든 훈련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봤습니다. 날짜, 훈련명, 참가 인원, 시작 시간, 종료 시간, 특이사항. 모든 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박서연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2023년 자료였습니다. 자유의 방패 연습. 3월 10일부터 20일까지. 참가 인원 한국군 2만 명, 미군 8천 명. 야외 기동 훈련 16건. 16건. 저는 그 숫자를 봤습니다. 전년도는 10건이었습니다. 60% 증가였습니다. 박서연이 말했습니다. 증가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북러 군사협력 때문입니다. 위협이 증가하면 훈련도 증가합니다. 자동으로. 자동으로. 그 말이 제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위협과 훈련이 연동돼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박서연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훈련 취소율이었습니다. 20년간 한국의 훈련 취소율은 3% 미만이었습니다. 취소 사유는 대부분 기상이었습니다. 정치나 예산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놀랐습니다. 3%, 97%는 계획대로 진행됐다는 뜻이었습니다. 박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훈련을 취소할 여유가 없습니다. 북한이 언제 움직일지 모르니까요. 그 말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상황 공유 속도 기록. 박서연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초기 탐지부터 한미 공유까지 평균 14분. 일본은 평균 40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봤습니다. 14분 대 40분. 거의 3배였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박서연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실시간 연동 시스템이 있습니다. 탐지 즉시 자동 전송됩니다. 승인 절차가 짧습니다. 승인 절차.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절차가 길면 시간이 늘어납니다. 절차가 짧으면 시간이 줄어듭니다. 박서연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위기 상황을 가정하고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평시가 아니라 전시를 기준으로. 그래서 빠릅니다. 전시 기준. 그 말이 제 머릿속을 때렸습니다. 평시 기준 대 전시 기준. 준비 대 실전. 저는 워싱턴의 브리핑을 떠올렸습니다. 동맹의 신뢰는 약속이 아니라 시간, 절차, 반복 훈련으로 측정된다. 이제 그 말이 숫자로 보였습니다. 박서연이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연합사 의사결정 라인이었습니다. 한국은 3단계였습니다. 현장, 연합사, 청와대. 일본은 5단계 이상이었습니다. 3단계 대 5단계. 속도의 차이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한국은 3단계만 가능한 겁니까? 박서연이 대답했습니다. 한미연합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과 결정권자가 직접 연결돼 있습니다. 직접 연결. 중간 단계 없음. 그게 속도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다시 조선소로 갔습니다. 이번엔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현장 책임자가 대답했습니다. 10년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개선 중입니다. 10년. 개선 중. 멈추지 않는 시스템은 완성되지 않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계속 진화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계속 개선합니까? 책임자가 웃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멈추는 순간 뒤처지니까요. 그리고 뒤처지면 끝입니다. 그 말이 또 나왔습니다. 끝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들은 단어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멈출 수 없어서 강한 겁니다. 생존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왔을 때 케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콜린스, 부산은 어떻습니까?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숫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케인이 웃었습니다. 숫자요. 숫자로 동맹을 재단할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에게 케인은 더 노골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이 한국 쪽으로 기울었다는 소문이 있어요. 이건 경력에 좋지 않습니다. 그 말은 협박이라기보다 워싱턴식 경고였습니다. 한편 상원 내부에서는 묘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초안 지표를 재검토하자는 요청이 늘었습니다. 그 재검토의 근거로 전문가 칼럼과 싱크탱크 세미나가 소환됐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보면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표준을 지키는 사람들 중 일부가 표준을 해석한다는 이름으로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박서연은 단 한 번도 상대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질문을 바꿨습니다. 위원님, 만약 다음 위기 때 누가 10분 안에 움직이고 누가 4시간 뒤에 움직이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가나요? 그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책임, 위기, 시간. 세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충돌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워싱턴은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전장은 미래를 묻습니다. 과거 대 미래, 역사 대 현장, 전통 대 실전.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며칠 뒤 상원 내부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 의견을 준비했습니다. 초안 지표를 지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여러 전문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케인도 참석자 명단에 있었습니다. 의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동맹평가 지표에 대한 재검토입니다. 초안에 대한 이견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 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초안은 지나치게 기술적입니다. 동맹은 역사와 신뢰의 문제입니다. 숫자로 재단할 수 없습니다. 다른 위원이 동의했습니다. 맞습니다. 일본과의 동맹은 70년 이상입니다. 그 무게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케인이 발언했습니다. 한국의 최근 성과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장기적 안정성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변동성이 아니라 지속성을 봐야 합니다. 변동성 대 지속성. 교묘한 언어였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콜린스 위원.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최근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현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20년간의 훈련 로그를 검토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한국과의 연합훈련은 20년간 132회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국가 중 최다입니다. 훈련 취소율은 3% 미만입니다. 상황 공유 속도는 평균 14분입니다. 의사결정 라인은 3단계입니다. 숫자를 나열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변동성이 아닙니다. 20년간의 지속성입니다. 숫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케인이 반박했습니다. 숫자는 맥락이 없습니다.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것일 뿐입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특수한 상황이 바로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력 말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의장이 정리했습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케인이 따라왔습니다. 콜린스, 당신 혼자 흐름을 바꿀 수 없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흐름을 바꾸려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케인이 웃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사실은 해석되는 겁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럼 숫자는 어떻게 해석됩니까? 케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박서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납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진실은 드러날까? 아니면 해석에 묻힐까? 어느 새벽 태평양 쪽에서 경보가 울렸다는 보고가 돌았습니다.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이라 구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워싱턴의 표정이 달라졌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저는 즉시 상원으로 향했습니다. 긴급 브리핑이 소집됐습니다. 브리핑룸에 들어갔을 때 스크린에는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태평양 어딘가에 붉은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발표자가 설명했습니다. 새벽 4시 23분 초기 탐지. 44분 한국으로부터 정보 수신. 5시 15분 일본으로부터 정보 수신. 숫자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21분 대 52분. 발표자가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자동 연동 시스템으로 즉시 공유했습니다. 일본은 확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즉시 대확인 절차. 속도의 차이였습니다. 한 위원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정확했습니까? 발표자가 대답했습니다. 둘 다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30분 빨랐습니다. 30분. 위기 상황에서 30분은 영원이었습니다. 저는 박서연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10분 안에 움직이는 쪽과 4시간 뒤에 움직이는 쪽. 책임은 누구에게 가나요?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뒤 복도에서 케인을 만났습니다. 케인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콜린스, 오늘 일은 예외적 상황입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예외가 계속되면 그게 기준입니다. 케인이 말했습니다. 지금은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말자고요. 워싱턴에서 오해라는 단어는 대개 문서를 덮자는 말과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기록입니다. 며칠 뒤 상원 내부에서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초안 지표를 공식화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숫자가 말을 바꿨습니다.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위기가 사람들을 바꿨습니다. 의장이 말했습니다. 최근 사태를 볼 때 대응 속도가 중요하다는 게 입증됐습니다. 초안 지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케인이 발언했습니다. 한 번의 사례로 전체 시스템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20년입니다. 132회 훈련. 3% 미만 취소율. 14분 평균 공유 속도. 그리고 이번 사태. 숫자를 다시 나열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동맹의 가치는 위기 때 드러납니다. 평시가 아니라 전시에. 약속이 아니라 실행에.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한 위원이 발언했습니다. 콜린스 위원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봐야 합니다. 다른 위원이 동의했습니다. 숫자가 명확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판단해야 합니다. 흐름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케인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정치적 파장이 큽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의장이 대답했습니다. 정치보다 안보가 우선입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초안 지표를 공식화하기로 결정됐습니다. 단계적으로,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박서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박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시작은 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창문으로 워싱턴의 야경을 봤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변화는 이렇게 오는구나. 갑자기가 아니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몇 주가 지났습니다. 초안 지표가 공식 문서로 전환되는 과정이 진행됐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결론은 한 문장으로 정리됐습니다. 동맹의 신뢰는 감정이나 역사보다 위기 속에서 유지된 연속성으로 더 정확히 측정될 가능성이 있다. 단정이 아니라 분석이었습니다. 누군가를 깎아내리기 위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믿음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문장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상원에 제출됐습니다.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일부는 환영했습니다. 일부는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숫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서연을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워싱턴의 한 카페였습니다. 박서연이 말했습니다. 위원님, 한국이 대단해서라기보다 대단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그 말이 오히려 한국의 무게를 키웠습니다. 스스로 포장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박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계속 쌓일 겁니다. 훈련은 계속될 거고 기록은 계속 남을 겁니다. 연속성이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시스템. 저는 커피를 마시면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바뀐 건 뭘까? 한국을 보는 시선일까? 아니면 동맹을 보는 기준일까? 아마 둘 다였습니다. K는 조용해졌습니다. 시장은 숫자보다 빠르지만 로그는 시장보다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일본 싱크탱크에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부상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톤이었습니다. 비난이 아니라 연구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라졌는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경쟁은 이렇게 선순환으로 가야 한다고. 깎아내리기가 아니라 배우기로. 박서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일본 보고서 봤습니다.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박서연이 답했습니다. 동의합니다. 동맹은 제로섬이 아니니까요. 제로섬이 아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국이 올라간다고 일본이 내려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둘 다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평가 시스템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훈련 참여율, 공유 속도, 의사결정 라인. 숫자가 기준이 됐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본도 시스템을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유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의사결정 라인이 단순해졌습니다. 경쟁이 발전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동맹이구나. 서로 끌어올리는 관계. 어느 날 상원에서 박서연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위원님, 요즘 어떠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바쁩니다. 좋은 의미로. 박서연이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저도요.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박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똑같습니다.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음. 그게 한국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앞으로 10년 뒤엔 어떻게 될까요? 박서연이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계속 쌓일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방산협력, 조선협력, 반도체 공급망. 동맹 신뢰도가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모범 동맹의 기준이 바뀌었다면 다음은 뭘까? 군사만이 아니라 경제도 바뀔까? 산업도 바뀔까? 세계의 시선도 바뀔까? 아마 그럴 겁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한국은 멈추지 않으니까.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워싱턴의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